챕터 1. 지금껏 죽어본 중에 가장 멍청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 막 26시를 지났고 나는 거친 돌바닥에 큰 대자로 널브러져 있었다. 사방이 어찌나 캄캄한지 장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오큘러가 거의 5초 동안 가시광 파장 범위에 있는 광자를 찾았지만 결국 실패하고 적외선 감지 모드로 전환되었다. 특별히 눈에 들어온 것은 없지만 적어도 희끄무레한 회색빛 나는 동굴 천장은 알아볼 수 있었다. 얼음을 두른 검은 구멍이 눈에 띄었는데 분명 내가 떨어진 이 굴의 입구일 것이다.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기억 속 마지막 몇 분은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이미지와 소리들로 조각조각 나있다. 베르토가 크레바스 입구에 나를 내려준 기억이 났다. 부서진 얼음 조각들과 함께 크레바스 아래로 내려간 기억, 걸어간 기억이 났다. 고개를 들어 위로 올려다보니 남쪽 벽 위쪽에 바위 덩이가 불쑥 튀어나와 있었다. 원숭이 머리처럼 생긴 바위였다. 웃음이 났다. 그러다가 왼발이 허공을 디디면서 그대로 추락했다. 젠장, 앞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걷다니. 그깟 원숭이 머리 모양 바위에 정신이 팔려 돔으로 돌아가 나샤에게 바위 모양을 설명해줄 생각을 하다가 구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다시 없을 가장 멍청한 죽음이다. 온몸 전체에 한기가 퍼져왔다. 구덩이에 빠지기 전 지상에서 몸을 움직이고 있을 때도 추위에 떨었었는데 굴 속에서 밑바닥에 등을 대고 있으려니 스킨슈트와 보온내의 두 겹을 뚫고 채모, 피부, 근육 그리고 뼛속까지 한기가 스며들었다. 몸이 다시 덜덜 떨렸다. 그리고 갑자기 왼쪽 손목 위쪽부터 어깨까지 찌릿한 통증이 전해졌다. 팔을 내려다보니 장갑과 바깥쪽 네이 소매가 만나는 부분이 퉁퉁 부어 불룩 튀어나와 있다. 장갑을 벗으면 냉기로 붓기가 가라앉지 않을까 했지만 통증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포기했다. 주먹을 쥐어보려 했지만 손가락은 조금만 구부려도 눈앞이 아찔하게 통증이 밀려왔다. 추락하면서 어딘가에 부딪힌 모양이었다. 부러졌을까? 그럴 수도. 삐었을까? 확실히 그런 것 같다. 통증을 느낀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겠지?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킨 뒤 정신을 차리려고 도리지를 한 다음 통신창을 향해 눈을 깜빡였다. 개척지 기지국의 신호를 받기에는 너무 멀리 나와 있지만 베르토가 아직 가까이 있는지 약하게나마 잡히는 신호가 있다. 음성이나 영상은 안 되겠지만 문자 메시지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키보드 아이콘을 향해 눈을 깜빡이니 창이 확대되어 시야의 약 4분의 1을 채웠다. 베르토, 메시지 확인돼? 확인. 살아있네. 아직까지는. 근데 꼼짝없이 갇혔어. 장난 아닌데 어떻게 된 건지 다 봤어. 구덩이를 향해 걸어 들어가더라. 그래, 내가 그랬더라고. 작은 구덩이도 아니었어, 미키. 엄청나게 컸다고. 이 친구야, 대체 왜 그랬어? 바위를 구경하고 있었어. 원숭이처럼 생긴 바위였거든. 정말 멍청하게 죽게 생겼구만. 그래, 죽게 된다면 그렇겠지. 그래서 말인데 네가 돌아와서 날 구해주면 어떨까? 안 되겠는데. 진심이야? 진심이야. 어째서? 난 네가 빠진 지점에 상공 200m 위를 선회하는 중이라 네가 보내는 메시지도 겨우 받고 있어. 너 엄청 깊이 빠졌어, 이 친구야. 게다가 여기는 크리퍼들 구역이야. 너를 구출하려면 고생도 죽어라 하고 위험도 감수해야 하겠지. 너도 알겠지만 익스펜더블에 그만한 희생을 할 이유는 없잖아. 아, 그렇구나. 그 익스펜더블이 네 친구라도 말이지. 아, 왜 이래? 동정심 유발 작전이니? 진짜 죽는 것도 아니잖아. 돔으로 돌아가면 네 손실 보고서를 올릴 거야. 임무 중 손실이니까 마샬이 재생을 반대할 리도 없잖아. 내일이면 재생 탱크에서 나와서 네 침대에서 깨어날 수 있다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거 참 편리하겠구나. 그동안 나는 구덩이에서 죽어가고 말이야. 나도 안타깝게 생각해. 안타까워? 정말로? 말로만? 미안해 미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 아래서 죽게 된 건 안 됐지만 사실 네가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 안 그래? 나 최근에 백업도 안 했어. 데이터 업로드 안 한 지 거의 한 달 됐어. 그건 네 잘못이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중요한 부분은 직접 전달해 줄게. 마지막 업로드 이후 개인적으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어? 없는 것 같아. 잘 됐네. 그럼 얘기 끝났지? 더 할 말 없지?
그래, 없어. 아주 고마워 죽겠다, 베르토. 나는 눈을 한 번 깜빡여 통신창을 끈 다음 벽돌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겁쟁이 같은 베르토 녀석, 나를 구하러 오지 않다니 믿기지 않았다. 아, 내가 무슨 소리를 한다. 날 구하러 올 턱이 없는 녀석이지. 그럼 이제 어쩐다? 여기 앉아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시축구멍인지 수직갱도인지 뭔지 몰라도 저 구멍으로 떨어져 이 바닥에 추락하기까지 얼마나 깊이 굴렀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20m쯤 굴렀을 수도, 베르토가 한 말을 생각해보면 100m 이상일 수도 있었다. 구덩이 입구는 불과 3m쯤 위에 있다. 하지만 어찌어찌 입구까지 닿을 수 있다 하더라도 손목이 이 지경인 이상 어차피 벽을 탈 수는 없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죽음에 이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죽음의 과정을 밟고 있지 않을 때 그런 얘기다. 이제껏 한 번도 얼어 죽은 적은 없다. 물론 상상해 본 적은 있다. 얼음으로 뒤덮인 행성에 착륙한 이래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었다. 비교적 쉽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추위에 떨다 잠이 들고 다시 깨어나지 못하면 그만이지 않은가? 이렇게 죽는 게 그렇게 비참한 죽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기려는 찰나 오큘러의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나는 답을 하기 위해 눈을 깜빡였다. 안녕 자기. 안녕 나샤, 웬일이야? 그 자리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도착 예정 시간은 2분이야. 베르토가 연락했어? 베르토는 널 회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데. 그런데 걔는 널 구할 동기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야. 희망이란 참 우습다. 30초 전만 해도 나는 죽게 되리라고 확신했고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새 심장이 귀를 울릴 정도로 힘차게 뛰기 시작하더니 머릿속으로 나샤가 리프터를 저 위 어딘가에 착륙시키고 나를 구하려다 잘못될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다. 리프터를 착륙시킬 만큼 크레바스 바닥이 넓을까? 그렇다 하더라도 나샤가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까? 파악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닿을 만큼 케이블 길이가 충분할까? 케이블 길이가 충분하더라도 그런 움직임 때문에 크리퍼들이 찾아와 그녀를 위험에 내몰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젠장, 젠장. 그렇게 둘 수는 없다. 나샤, 응? 베르토가 맞아. 나는 돌아가기 힘들어. 나샤, 확실해 자기? 나는 다시 눈을 감고 숨을 한 번 들이쉬었다 훅 내쉬었다. 재생 탱크에서 다시 깨어나면 그뿐이잖아. 응, 확실해. 너무 깊이 들어왔어. 그리고 바닥에 너무 세게 떨어진 것 같아. 솔직히 말하자면 날 데려가도 결국은 폐기 처분하게 될 거야. 알겠어. 네가 선택한 거야. 나는 널 위해 기꺼이 가줄 수 있어. 알지? 응, 알아. 나샤는 말이 없고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나샤의 통신 신호를 보고 있다. 그녀는 착륙 지점 근처를 맴돌고 있는 듯 했다. 나의 신호를 삼각 측량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것 같았다. 내가 끝을 내는 수밖에 없었다. 돌아가 나샤. 그만 이야기하자. 아, 알겠어. 어떻게 할 거야? 뭘? 죽을 때 말이야. 미키, 네가 5처럼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기는 있어? 아니, 떨어질 때 번호를 잃어버렸어. 솔직히 있어도 사용했을까 싶어. 빨리 끝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 나쁘지 않았을 텐데 칼은 있어? 쇠빙도기는? 아니, 없어. 그런데 쇠빙도기로 대체 무얼 할 수 있지? 모르겠어. 어쨌든 날카롭잖아. 머리나 다른 데를 찍을 수도 있지. 저기 나샤, 도움을 주려는 건 알겠지만 호흡기를 열어버리자. 산소 포화도가 낮은 게 나을지 이산화탄소 포화도가 높은 게 나을지 모르겠지만 양쪽 다 몇 분 안 걸릴 거야. 해보진 않았지만 숨을 못 쉬는 건 별로일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얼어 죽어야지 뭐. 그래, 그게 좋겠네. 평안하게. 그렇지? 그랬으면 좋겠다. 나샤의 신호가 거의 사라질 정도로 약해지다가 눈금이 영 근처에 머물렀다. 통신이 가능한 범위의 경계에 멈춰있는 모양이었다. 백업은 해뒀지? 최근 6주 동안은 안 했지. 왜 업로드를 안 했어? 지금은 그 질문에 대답할 기분이 아니다. 게을러서지 뭐. 이렇게 돼서 유감이야. 자기야 정말로. 끊지 말고 여기 있을까? 아니,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추락이라도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 알잖아. 돔으로 돌아가야지.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사랑해 자기야. 내일 만나면 오늘 밤 네가 얼마나 프로다웠는지 이야기해줄게. 고마워 나샤. 나도 사랑해. 안녕 미키.
눈을 깜빡여 통신창을 닫고 0으로 줄어드는 나샤의 신호를 지켜보았다. 베르토는 이미 통신 범위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악마의 밑구멍처럼 나를 내려보는 구덩이 입구가 어쩐지 아까보다 높아진 것 같기도 했다. 갑자기 죽고 싶지 않아졌다. 나는 머리를 또 한번 흔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쯤에서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기로 하자.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면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죽었다. 당신은 죽고 내일 아침부터 다른 사람이 당신의 삶을 대신 산다. 그는 여러분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다. 모든 희망, 꿈, 두려움, 소망을 기억한다. 그는 자신이 당신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전날 밤 잠자리에 들었던 그가 아니다. 당신은 겨우 오늘 아침부터 존재했을 뿐이고 오늘 밤 눈을 감을 때까지만 존재한다. 자신에게 물어보자.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 달라진 점을 눈치챌 수는 있을까? 잠자리에 들기를 으스러지기, 증발하기, 불태워지기로 바꾸면 내 삶이 어떤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원자로 코어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달려간다. 아직 미완성인 백신을 시험해야 한다면 내가 나설 차례다. 개발한 신약에 독성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내가 기꺼이 삼켜드리지. 죽으면 새로 만들면 그뿐이니까. 그 모든 죽음의 경험에서 괜찮은 점이 있다면 내가 진짜로 어떤 면에서는 빌어먹을 불멸이라는 것이다. 나는 단순히 미키 원이 했던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로 살았던 삶을 기억한다. 그의 마지막 몇 분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우주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선체가 파손되는 사고가 난 이후 죽었다. 몇 시간 후 미키2가 깨어났고 그는 당연히 자신이 미르가르드에서 태어난 31살 남자라고 생각했다. 누가 알겠는가? 진짜 그럴 수도 있다. 미키2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진짜 미키 반스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한들 알아차릴 수 있을까? 만약 내가 이 동굴 바닥에 누워 눈을 감고 호흡기를 뗀다면 나는 내일 아침 미키 에이스로 깨어날 것이다. 하지만 어쩐지 의심이 든다. 나샤와 베르토는 차이를 느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성 너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시광 파장의 광재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오큘러의 단파장 적외선 모드 덕분에 간신히 주변을 보았다. 주위를 둘러싼 벽을 따라 동굴 입구 6개가 나 있었다. 전부 내리막 경사였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이 모든 상황 중에 말이 되는 게 있기는 한가 싶지만 동굴들은 용암 동굴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궤소 탐사 결과에 따르면 반경 1000km 내에서 화산 활동은 없었다. 가뜩이나 기후가 나쁜 행성에서 적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특히나 환경이 척박한 이 지역을 첫 번째 베이스 캠프 자리로 고른 것도 그 때문이었다. 나는 벽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동굴 입구는 모두 지름이 3m 정도로 거의 똑같이 생겼고 안쪽은 은은하게 빛나는 것을 보니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모양이었다. 동시에 나의 무의식은 혹시 이 동굴이 곧장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동굴 입구는 서로 6걸음씩 떨어져 있었다. 역시 수상했다. 하지만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동굴 중 하나를 골라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30분이 지난 뒤 나샤에게 가만히 앉아 얼어 죽기만을 기다리지는 않을 거라고 말해둘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샤가 알았다면 내가 진짜로 죽기 전까지 베르토가 손실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유니언에 속한 세계들은 도덕적으로 까다롭지는 않지만 바이오 프린트된 육체의 인격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된 초창기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오늘날 거의 모든 개척지에서 중복된 익스펜더블은 연쇄살인범이나 아동납치범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 통신창을 켜봤지만 당연히 아무 신호도 잡히지 않았다. 내가 있는 곳에서 지표면까지 바위가 너무 많은 모양이었다. 어쩌면 잘된 일이다. 나샤가 나를 구하러 오겠다고 강력하게 우기지 않은 이유는 내가 심하게 망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가벼운 두통에 시달리면서 손목을 살짝 삔 상태로 일어나 동굴 안을 배회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나샤는 당장 가던 길을 멈추고 나를 구하러 왔을 것이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럴 수는 없었다. 나샤는 지난 9년 동안 나에게 찾아온 유일한 행복이었고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다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용서할 수 없고 말고.
그래도 위험을 감수해 볼 걸 그랬나? 어쨌든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고집을 부려볼 걸 그랬나? 이쯤 되자 나샤가 구하러 온다 하더라도 나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동굴들은 10여 미터마다 교차하며 마치 개미집처럼 얽히고 설켜 있었다. 갈림길이 나오면 아래쪽을 향하는 동굴보다는 위로 향하는 동굴을 선택했지만 별 소용이 없는 듯 했고, 이제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적어도 추위에는 떨지 않게 되었다. 처음에는 저체온증이 온 줄 알았지만 동굴 벽에서 감지되는 적외선이 꾸준히 밝아지는 것을 보고 동굴로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따뜻해진다는 확신이 생겼다. 심지어 슬슬 땀도 나기 시작했다. 당장은 괜찮지만 땅 위로 올라가는 길을 찾게 된다면 곤란해질 수도 있었다. 동굴 입구를 덮고 있던 얇은 얼음막을 밟고 굴러떨어질 때 바깥 기온이 영하 10도였다. 밤이 되면 기온은 영하 30도 이상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그치지 않고 불었다. 나가는 길을 찾는다면 해가 뜰 때까지 안에서 기다리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나샤를 생각하고 있었다. 돌멩이 수십 개가 화강암 위를 구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다 멈추고 들리다 멈췄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이 동굴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대체 어떤 생명체가 단단한 바위에 지름 3m짜리 굴을 파고 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무엇이든 그다지 마주치고 싶지는 않았다. 계속 걸음을 옮겼지만 소음은 점점 가까이에서 자주 들려왔다. 걸음이 자꾸 빨라져서 결국 달리다시피 하게 되었다. 동굴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을 지날 때면 소리가 앞에서 나는지 뒤에서 나는지도 분간할 수 없었다. 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반쯤 뒤를 돌아보았다. 바로 거기 팔을 뻗으며 닿을 만한 거리에 소리의 정체가 서 있었다. 녀석은 크리퍼와 생김새가 비슷했다. 몸체는 여러 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마디마디마다 한 쌍씩 뻗은 다리 끝에는 딱딱하고 날카로운 발톱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크리퍼와는 떡뼈 생김새가 달랐다. 크리퍼들은 첫 번째 마디에 턱뼈가 한 쌍 달려 있는데 이 녀석의 턱뼈는 총 두 쌍이었다. 바닥과 거의 수평인 턱뼈에 수직을 이루도록 짧은 턱뼈가 한 쌍 더 달려 있었다. 턱뼈와 안쪽으로 크리퍼처럼 짧고 야무지게 생긴 앞다리 한 쌍과 이빨이 빽빽히 들어찬 둥근 잎이 보였다. 크리퍼와 완전히 다른 점도 있었다. 크리퍼는 눈 덮인 환경에 숨기 좋도록 진화했는지 새하얀 색이었다. 적외선 모드를 통해 보고 있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시광에 비춰진다면 이 녀석은 아마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보일 것 같았다. 또 크리퍼는 1m 조금 넘는 길이에 무게가 20kg 안팎인데 여기 이 녀석은 폭이 내 키만 했고 동굴 안쪽 내 시선이 닿는 곳까지 몸통이 계속될 정도로 길었다. 맞서야 할까? 아니면 도망쳐야 할까? 어느 쪽도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손바닥이 보이도록 양손을 들며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녀석이 반응을 보였다. 앞발이 나를 향해 손짓했다. 바디랭귀지인 것 같았다. 이 생명체에게는 팔을 펼쳐 보이는 게 위협처럼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팔을 내린 다음 한 발자국 더 뒷걸음질 쳤다. 녀석이 나에게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앞쪽 마디들이 코브라 머리처럼 천천히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샤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고 호흡기 마개를 열어 이 행성의 대기 구성에 내 운명을 맡겨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거대한 지네에게 먹혀 생을 마감하고 싶지는 않았다. 방어할 틈도 없이 녀석의 턱뼈들이 내 다리 사이와 오른쪽 어깨, 허리를 감싸더니 나를 들어올렸다. 녀석의 앞발이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았다. 1m도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서 녀석의 목구멍이 리드미컬하게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했다. 입속에는 검은 이빨이 겹겹이 나 있고 그 뒤로 뜨거운 용광로처럼 생긴 식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나는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는 않았다. 녀석은 나를 들어 올리고 안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녀석의 앞발은 관절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끝에 달린 손가락 같은 촉수들에 2cm 정도 되는 긴 발톱이 달려 있었다. 녀석에게 잡힌 후 몸부림을 치자 앞발들이 강철 같은 힘으로 내 팔을 벌려 아래턱 뼈 뒤에 밀어붙였다. 발길질을 해보려고 했지만 다리 밑으로 딱히 걷어찰 만한 게 없었다. 이쯤 되자 녀석이 나를 둥지로 데려가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되는 걸까? 아니면 녀석의 아내에게 줄 선물일까? 어느 쪽이든 지금이라도 호흡기 마개를 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가망은 없었고 나는 대롱대롱 매달린 채 놈의 목구멍으로 꿀꺽꿀꺽 넘어갈 때 어떤 느낌일지 상상하기 시작했다. 둥지로 가는 길은 꽤 멀었고 나는 깜빡 졸기까지 했다. 거대한 크리퍼의 이빨들이 부딪히는 소리에 번뜩 정신이 들었다. 그리고 목구멍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동안 이빨들이 서로 부딪히는 모습을 넋놓고 보았다. 이상하리만큼 빨려드는 광경이었다. 도저히 남아나지 않을 것처럼 갈리는데도 멀쩡한 것을 보니 이빨들은 끊임없이 자라거나 주기적으로 빠지고 새로 나는 모양이었다. 한참 후 나는 이빨들이 부딪히며 점점 더 뾰족하게 갈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내가 처음 떨어진 동굴과 비슷한 공간에 멈춰 섰다. 녀석은 공간을 가로질러 옆쪽에 있는 좁은 동굴 입구로 머리를 밀어 넣었다. 나는 목을 쭉 빼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동굴은 20m쯤 앞에서 막힌 것 같았다. 여기가 식품 저장고인가? 녀석은 내 발이 땅에 닿도록 내려놓고는 아래턱에 힘을 풀고 앞발로 살짝 떠밀었다. 녀석의 머리통이 곧 동굴 밖으로 사라졌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헷갈렸지만 우선 녀석과 멀리 떨어지고 싶었다. 동굴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동굴 막다른 벽에서 조금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다. 몇 초 후에야 오큘러가 몇 시간 만에 가시광범위의 광자를 감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터널의 끝에 다다라서 보니 벽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돌벽이 아니었다. 단단히 다져진 눈이었다. 나는 손을 대고 눈벽을 힘껏 밀었다. 그러자 지름 50cm 정도 되는 벽의 일부분이 무너지며 햇빛이 들어찼다. 그 순간 9살 무렵 미드가르드의 시골 할머니 댁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어느 따사로운 봄날 아침 내 침실에서 거미를 발견한 적이 있었다. 나는 양손을 모아 조심스럽게 거미를 들어 올렸고 뾰족한 다리로 손바닥 여기저기를 훑으며 돌아다니는 거미의 움직임을 느끼며 아래층 현관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러고는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두 손을 땅에 가까이 내리고 천천히 손가락을 펼쳤다. 거미가 허둥지둥 내 손에서 벗어날 때 마치 내가 자애로운 신이라도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벽에 난 구멍으로 2k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는 눈 덮인 돔 기지 지붕이 보였다. 내가 거미였던 셈이다. 나는 거미였고 동굴 안에 있는 저 녀석이 방금 나를 마당에 풀어주었다. 동굴을 빠져나오자마자 베르토에게 그 다음에는 나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놀랄 일은 아니다. 아직 시간이 너무 이르고 그들은 밤새 임무를 수행한 참이었다. 베르토가 돔으로 돌아가자마자 내가 작전 중 사망했다는 보고를 올렸을까? 아니면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했을까? 보고 이후 나를 새로 만드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려나? 그 부분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기는 해도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았다. 베르토에게 메시지를 남길까 했지만 어쩐지 기다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베르토가 어젯밤 복귀하자마자 방으로 곧장 갔다면 가서 직접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솔직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동안은 내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무릎까지 쌓인 신선한 눈을 헤치고 돔의 보안 경계선까지 가는데 꼬박 1시간이 걸렸다. 그 고생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와 달리 상쾌한 아침이었다. 거의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기온이 0도 근처까지 올라갔다. 바람도 잦아들었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보드라운 분홍색으로 빛났다. 붉고 통통한 태양이 남쪽 지평선에 걸터 앉아 있었다. 돔에서 반경 100m는 보안 경계선으로 정해져 센서탑, 회전번호 포탑, 각종 덫과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여태 우리가 본 커다란 동물이라고는 크리퍼뿐이었고 그들은 센서가 감지할 수 없는 눈 속으로 이동했기에 이런 장치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지만 그저 관행이겠거니 생각했다. 개구리 토리첼리가 중앙문으로 향하는 길목의 검문소를 지키고 있었다. 경비대 소속이지만 다른 경비대 얼간이들에 비하면 괜찮은 사람이었다. 전투복으로 완전 무장한 채 헬멧을 쓰지 않아서 마치 머리가 유난히 작고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키운 보디빌더처럼 보였다. 미키 일찍 나갔다 왔네. 게이브가 말했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알잖아. 내일이 그렇지 뭐. 그 장비는 다 뭐야? 내가 크레파스에 있는 동안 전쟁이라도 났어? 호흡기 너머로 그가 씩 웃어 보였다. 아직은 아니야. 보초 설 때는 자발적으로 무장할 수 있어. 나는 이 옷이 마음에 들어. 마샬이 맡긴 언덕 순찰 임무가
아직 안 끝났나 보지? 그는 내가 걸어온 길쭉을 가리켰다. 익스펜더블이 맡을 수 있는 사소한 임무에 비싼 장비를 희생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밖에서 발견한 거라도 있어? 이따마다 중량 우주선만한 크리퍼를 만났어. 그런데 그 녀석이 내가 돔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동굴 밖까지 데려다 줬다고. 지각이 있는 생물이 틀림없어. 멋지지? 안 그래? 아니, 바위랑 눈만 실컷 보고 왔어. 내가 대답했다. 그래, 항상 그렇지 뭐. 마샬이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니까. 그렇지 않아? 이런. 게이브는 말상대가 필요한 모양이었다. 나는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했다. 저기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아침에 돔에서 할 일이 있어서 이만 들어가도 되지? 그럼 당연하지. 신원 확인은 굳이 안 해도 되겠지? 그래, 안 해도 되겠지. 게이브는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입력한 다음 손을 흔들며 나를 도만으로 들여 보내주었다. 다행이었다. 경비대에서 미키 에이스로 등록한 사람이 아직 없다는 뜻이었으니까. 베르토가 개 이름을 피워준 덕분에 무척이나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고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애초에 나에게 이런 상황이 생긴 건 역시 베르토의 개 이름 때문이었다. 쉽지 않았겠지만 어젯밤 베르토가 장비를 갖춰 돌아왔다면 동굴에서 나를 꺼내줄 수도 있었다. 나를 위해 나샤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었지만 베르토가 기꺼이 와주었더라면 나도 탈출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구출하는 수고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야말로 익스펜더블을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일이 이렇게 마무리 지어지든 나는 친한 친구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일단 방으로 향했다. 옷을 갈아입고 씻고 손목에 압박 붕대도 감아야 했다. 지금 문이 부러진 것 같지는 않지만 손목이 부어있고 보라색으로 멍이 들어있었다. 아마 적어도 몇 주는 고생 꽤나 할 것 같다. 그러고 나면 베르토에게 연락해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지. 나샤에게도 내가 살아 돌아왔다고 메시지를 보내야겠다. 그리고 나를 구하려고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해야지. 돔의 중앙복도를 3분의 2 정도 걸어간 다음 나선형 철제 계단을 따라 주거 구역까지 4개 층을 올랐다. 이 위 돔 지붕 바로 아래에는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쓰는 가로 3m, 세로 2m짜리 방이 10개 남짓 있었는데 압출 가공된 플라스틱 벽으로 나뉘어 얇은 스티로폼 문이 달려 있었다. 내 방은 돔의 중심에서 가까웠다. 일어서서 머리 위로 손을 뻗을 수 있을 정도로 천장이 높은 더블룸을 배정받았다. 익스펜더블에게 주어지는 특전인 모양이었다. 아스텍인들도 재단으로 끌고 가 심장을 꺼내기 전까지는 공놀이 선수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데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했다. 열쇠를 방문에 꽂으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머리를 스쳤다. 방문이 이미 열려 있었다. 심장이 스타카토 리듬으로 쿵쾅거리는 가운데 문을 밀었다. 턱 밑까지 이불을 덮은 누군가가 내 침대를 차지하고 있었다. 앞머리는 이마에 찰싹 붙어 있고 얼굴에는 말라 비틀어진 콧물 자국 같은 얼룩이 져 있었다. 나는 2걸음 안으로 들어서며 방문을 닫았다. 문고리가 딸깍 잠기는 소리에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저기 내가 말했다. 그는 반쯤 몸을 일으켜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댔다. 대체 뭐... 나를 발견한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망할... 난 미키 에이시구나. 그렇지. 그가 말했다.